한마디로 지금은 주택시장의 빙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28년 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신 이제 박사님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수도권 기준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동맥경화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시장을 잘 보시면요, 단기적으로는 매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식하고는 다르죠. 주식은 투매가 나타나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기저가요. 바로 손실회피라는 겁니다. 손해 보지 않는다는 거, 안 어려울 한다는 거. 그다음에 처분 효과인데, 처분 효과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으셨죠. 이익이 좀 나면 금방 팔아버리고 손해 보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이런 이제 트렌드인데, 한마디로 이런 이제 매도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급매물이 확 쏟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화는 매수자들이 변심을 했다. 그 많던 매수 대기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결국은 금리라는 이 충격파에 결국은 몸을 사리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93%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일시에 이게 전달되다 보니까 생각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비슷해지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나타난다. 지금 뭐 누구나 다 이렇게 금리 앞으로도 올라갈 건데 집값 떨어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누가 봤습니까? 뭐 그런 트렌드 때문에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은 주택시장의 빙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빙하기가 한창이 아니라 이제 빙하기 초입이다 이렇게 보고 빙하기 있습니다. 초입,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어서 이제 빙하기라 표현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러면 올해 하반기라 내년 시장 전망은 초입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지금 이미 하락은 시작됐다고 네, 하락은 시작이 됐고요. 이른바 대세 상승은 마무리가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대세 하락으로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세 하락으로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시장은 멀리 보면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활을 쏠 때 어떻게 돼요? 50m보다 100m가 더 맞추기 어렵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길게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아까 제가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지금 완전히 거래가 끊긴 이런 상황인데, 또 바닥이다 싶으면 또 한꺼번에 또 확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급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또 이 조정 기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은 불규칙하단 말이에요. 불연속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맞느냐 제가 곰곰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게 타겟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타겟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럼 우리가 활을 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타겟이 가만히 있으면은 뭐 맞히기 쉽잖아요. 그나마 바람 불더라도 그걸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선수들은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타겟이 있잖아요. 이동을 하면은 아니 물론 이동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속도가 일정하다면은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확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불연속적이라면은 전망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전망에 연연하는 것들은 안 맞고요. 오히려 전망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다만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 왜 제가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냐면은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금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저는 기준금리가 지금 2.25%잖아요. 2%를 넘어서면은 저는 금리 부담의 임계점을 넘을 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 임계점을 넘었으니까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지금 금리 동향에 대해서 많은 분을 인터뷰해 보셨겠지만 대체적으로 앞으로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더 올릴 거다. 지금
금통위가 앞으로 연말까지 3번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3% 근처 간다 이런 얘기가 공통분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내년 한 뭐 하반기부터 혹은 4분기부터 금리를 낮춘다고 하니까 뭐 금리는 당연히 뭐 글로벌 동조 현상이 강하니까 그렇다면은 설사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낮춘다라도 갑자기 확 낮출 거냐? 또 그건 전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추더라도 당분간 고금리 상태는 더 이어진다고 본다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토대로 봤을 때 그리고 부동산은 금리 후행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좀 분기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분기점을 내년 한 1분기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1차 고비가.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일단은 금리가 올 연말까지 가파르게 올린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것도 공통분모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 1분기에 금리가 이제 높은 상태로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양도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잔금을 받아야 되니까 적어도 3월 말까지는 계약을 해야죠. 뭐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 달 정도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 아마 1분기 정도가 시장에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다고 보는데 설사 분수령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급등은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제가 보니까 구르는 바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급등기에는요 아무리 이게 바위를 멈추려고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됩니다. 만약에 비탈길에서 바위가 2톤짜리가 굴러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바위가 어떻게 보면 진흙탕에 빠졌다고 봐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일으켜가지고 다시 구르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지금 수요자들이 심리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악재에는요 굉장히 민감하고 호재는 둔감한. 그래서 어지간한 이렇게 호재가 나타나도 뭐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은 바로 집단 사고, 그다음에 군집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다 같이 받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사고를 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 이건데 이게 불안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장의 관중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옆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게 바로 집단 사고와 군집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집단 사고와 군집 행동만 이해를 하시면은 왜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는지 그거를 알 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은 과거에 비해서 특히 스마트폰 기기가 등장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뭐 대세 하락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대세 하락까지는 장담을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약간의 조정 정도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조정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는 뭐 보합인 건가요? 약간 이제 다시 보합을 이루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가 될 왜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세계는요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무한대로 팽창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런 세계에서 명목 가격이요 영원한 우하향이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뭘 유발하냐면은 바로 금리 인상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짓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원자재 값이 얼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그걸 원가법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지으려고 그러면은 분양가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보고 집값이 빠진다는 사람도 있고 집값이 오른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보면은 이게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 보면은 극단적인 얘기가 있을 건데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요.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만큼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그거는 뭐 옛날에 네덜란드의 그 헤렌 흐라우트라는 그런 400년짜리 그런 주택 시계를 보더라도 장기로 보면요 물가만큼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게 만든 이게 원자재값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언제 반영이 되느냐? 하락기 때는 반영이 안 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시장이 이제 안정되고 나서 네. 상승기 때 한꺼번에 반영되는 저는 그런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자산 가격 반영은 그게 연속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불연속적이고 이걸 단속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1주택자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빙하기를 잘 겪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1주택자들 또 갈아타기도 이번에 또 생각해 보셔도 되고 또 무주택자들도 이번에 가격이 진짜 많이 빠지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만 역발상은요, 이거 잘해야 돼요. 역발상 잘못하면은 골로 갑니다. 역발상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유혈이 낭자할 때 뭐 그때 가서 사는 사람이 뭐 최종적으로 승자가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발상은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진짜 이게 바닥이라고 싶을 때 그때 역발상을 해야 되지. 지금은 제 생각에 아까 군집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행동해야 되고 진짜 이 순간이 역발상이라고 생각할 때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가서는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가면 결국 멀리 보니까 진짜 안 좋았을 때 역발상 생각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시장은 이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언젠가는 집값이 올라간다고 보는 조정론자다 생각하면 저 사람은 투기꾼이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대시 하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확률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바라보면은 결국은 시장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는 거고 세상에 어떻게 영원한 하락이 있으며 영원한 그 상승이 있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릴 때는 이 무한대로 떠질 거로 생각해요. 이게 이제 지속 편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를 때는 또 영원히 오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항상 있잖아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얘기를 동시에 들어가지고 내가 중심을 잡고 흐름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팬덤만 이렇게 살아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의견 중에서 원오브 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다만 저는 갖고 싶은 생각은 2012년에 그때 하우스포 사태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고 모든 사람이 비탄에 빠졌을 때 그때에 오히려 용기 있게 집을 사는 게 더 나았다. 다만 지금이 그때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내년 정도 시기적으로는 올해 넘겨야 되고 내년 정도 또 한 1분기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안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타이밍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빠졌느냐 그거로 판단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이게 고정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좀 더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 집값은 이제 대세 하락이다. 이제 일본처럼 가니까 끝났다. 그런 어떤 단세포적인 아메바적 사고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유연한 사고 방식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전망해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떤 대응을 할 거냐 하는 이른바 사고의 힘을 기르는 어떻게 지식의 근육을 키우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유연한 생각을 하시라. 고정관념을 버리시라. 선입견을 버리시라.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한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집값이라는 게 항공모함으로 뭐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상승할 때는 한번 기울기도 가게 되면 이제 쉽게 안 꺾이는 거고 근데 한번 꼭 꺾게 되면 다시 또 금방 돌아오기 쉽지 않다면서 이번 하락기가 시작이 되면 그래도 뭐 3년, 5년 이렇게 길게 보신 분들이 좀 많던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짧게 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보다. 저는 제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겠다니까요. 왜냐하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을 보기도 하고 5년을 보기도 하는데 저는 과거에
때하고 약간 다른 게 저는 뭐로 보냐. 아까 이른바 스마트폰에 따른 집단 행동, 집단 군집 행동, 군집 현상들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갖는 게 아니라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분양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분양이 보통 쌓이고는 있지만 많지는 위험한 수치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지금 우리가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6만 가구가 되었어요. 지금 2만 7천 가구밖에 안 돼요. 네. 보통 5만 가구를 넘어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직 미분양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입주 물량도 지금 없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그러면은 영원히 오른다고 생각, 그런 쪽도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투자 자산화 되면요.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빠지는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택 시장이 약간 버블이 있단 말이에요. 버블은 험한 거예요. 버블은 빠질 때는 마치 있잖아요. 그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빠진다고 그러면 영원히 빠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요? 틀리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원래 가깝게 볼수록 그 정확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1단계로 보면은 어쨌든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거는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보더라도 한 2년 정도는 조정을 어차피 볼 것 같다. 그 다음 가서는 그거는 시장에 가서 그때 가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나중에 5년 뒤에 그러면 내 방송 다시 못 나오게? 그래서 월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월가에서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주 전망하라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전망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기록이 남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나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게 본질이 다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지 못할 말은 좀 더 이게 너무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말자. 그때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도요, 수정 전망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 예, 생각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떨어지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2년 크게 못 정도, 오른다. 2년 정도까지는 크게 못 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서는 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라 내년에 수도권에서 더 많이 떨어질 곳은 좀 어디일까요? 많이 오른데. 아, 많이 오른데. 그동안 많이 오른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좀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지금 KB 시세로 보면요. 제가 지표를 조금 보고 말씀드릴게요. 올 들어 7월까지 시세를 보면은 안양 동안구가 한 2.27%, 그다음에 수원 영통구가 2.26%, 화성이 2.20%, 그다음에 의왕이 1.28% 정도 돼요. 주로 이제 수도권이죠. 그래서 지금 하락세는 바로 수도권발 하락세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통계를 한번 가져올게요. 아까 최근 4년 동안, 아까 제가 안양 동안구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양 동안구가 무려 61% 올랐어요. 그 다음에 수원 영통구가 75.8, 그 다음에 의왕이 한 69.7인데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이 53.8%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서울에서도 보면은 요번에 유일하게 7월까지 집값이 하락한 곳이 성북구입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요번에 집값은 어디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수도권, 그 다음에 강북.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근에 집값은 바로 비강남의 반란, 강북이 더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탈서울 내 집 마련, 이게 결국은 폭발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강북이 더 많이 올랐죠. 주로 노원구가 얼마 올랐냐면 무려 70%가 올랐단 말이에요. 4년 동안에. 강남구는 얼마 안 올랐어요. 47.6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MZ세대들이 목돈이 없으니까 주로 노원구 이런 데가 주로 이제 갭 투자든 아니면 연끌 비투에 타겟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 서울에 집을 못 사니까 결국은 이제 경기도로 좀 많이 몰려갔죠. 그렇죠. 경기도나 일부 또 인천 같은 데 가서 그게 갭 투자의 방법이든 아니면은 뭐 내 집 마련 방법이든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강남은요, 물론 강남은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가격으로 판단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판단하는 금액으로 치면 뭐 강남이 진짜 많이 올랐죠. 당연히 올랐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절대 금액 사고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뭐 강남이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항상 변동률로 상승률로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강남이 왜 안 올랐느냐? 제가 봤을 때 짧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일단은 투기 과열 지구가 서울이잖아요. 이곳에서 KBC로 15억이 넘으면 아파트는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이 비싸니까 대출이 안 됐을 거고 30대들이 못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남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많이 지정됐잖아요. 뭐 압구정이나 잠실 뭐 대치 뭐 이런데 어정하는 데는 토지거래 허가구를 못 겠다 보니까 이제 가수열할까요? 이런 수요들이 많이 유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강남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뭐 투기적 시장 같지만 실제로 완전히 실수요로 바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규제 때문에 덜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강남보다 강북, 그다음에 서울보다는 수도권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요, 지난 2007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일어났던 거하고 정반대예요. 올해가 2007년하고 약간 비슷해요. 2006년도에 그때 판교 분양이 있었고 버블 세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버블 세븐이 대부분이 그 판교 주변이잖아요. 강남하고 이래서 그때는 강남이 주로 버블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지면 얼마까지 빠지냐면은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빠졌죠. 그랬는데 실제로 2007년도에 엄마아파트 34평을 보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실거래가로 한 12% 빠졌단 말이에요. 많이 빠진 거죠, 12%. 1년 동안 빠지면. 그러니까 이번 장세는 결국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자연이치하고 같은 겁니다. 많이 오르면은 당연히 많이 빠지는 거다. 이걸 이른바 이제 변동성 쇼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순리라고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주로 이 바로 MZ 세대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움직였던 곳. 이곳이 결국은 엄청나게 오버슈팅 되어 있고 더 이상 사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가격을 못 받치고 가격이 지금 약간 흘러내리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게 서울보다 경기고 강남보다는 강북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양 동안구나 수원 영통이나 화성 이런 데는 한 30%까지도 고점에 비해서 빠졌는데 고점이 주로 작년 4분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때 비해서 그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MZ세대들이 몰려간 것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GTX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반영이 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양 동안구나 수원 영통구 그다음에 의왕도 많이 올랐다 이번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GTX C 노선입니다. 화성은 뭐예요? A 노선이죠. B 노선 중에서 송도가 좀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지수하고 실거래가는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근데 전체적인 지형도로 보시면은 이번에 지금 집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강남 그다음에 비서울에서 결국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강남 얘기하시는데 책에서는 강남 불패가 아니라 이제 강남 뭐 덜패가 될 것이다. 저는 강남 불패를 안 믿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덜 빠진다는 개념이죠. 일단 강남도 빠지면 빠질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지난번 많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장세 때는 많이 빠졌어요. 이번 장세 때는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좀 덜 빠졌다 말씀을 드리는데 엄마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2006년도에 고점이 얼마 정도였냐면은 뭐 진짜 뭐 한두 명밖에 거래를 안 했죠. 14억 했습니다. 34평짜리가. 그 IMF 때 1억 4천 하던 거예요. 그것만 두 채 사고 있어도 오늘 안 나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모든 자산 가격은 버블이 형성되면은 그만큼 가격은 하락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제 강남은 나름대로 주거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어떤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계속해서 오르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저는 상대적 안전자산 개념으로 보거든요. 절대적 안전자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금도요, 고점에 사면은 평생 고생합니다. 그렇죠. 강남 아파트 잘못 사면요, 진짜 오랫동안 심지어 고점에 샀던 분들을 보니까 10년 이상 고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로 보면은 네. 이게 빠질 때는 어떨 때는 또 많이 빠질 때 있죠. 네.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 좀 덜 빠진다 이런 건데 그래서 강남을 볼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오늘도 비가 많이 와요. 네. 네, 비 오는 날 마포대교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네네. 그러면 내가 우산이 가장 큰 게 네. 골프 우산은 굉장히 크죠. 그죠. 일회용 요새 우산도 잘 나옵니다. 네. 좀 작죠. 근데 그걸 쓰고 내가 마포대교를 걸어갔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은 좀 덜 젖을 뿐이죠. 네. 큰 우산을 쓰면은. 네. 아니면 작은 우산을 쓰면은 좀 더 많이 젖겠죠.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젖는 건 똑같다. 네, 젖는 거는 똑같다. 더 많이 졌냐, 적게 그게 이제 졌냐. 불패와 덜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 기준에서 전세 월세 시장은 어떤가요? 이게 뭐 월세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 네. 예, 정확하게 개념을 내려드릴게요. 네, 네. 우리나라는요, 네. 기본적으로 전세로 먼저 계산하고 나서 이거를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4.2%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는 안 오르는데 네. 월세만 오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럴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집주인이 그러면 너 월세 더 내. 그러면 전환율을 더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는 보증금 더 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는 전세하고 월세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세가 저는 앞으로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원래 이제 임대차 3법 만 2년이 이제 7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세가 폭등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많이 오르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들은 굉장히 어렵죠. 전세값이 뭐 적게 한 통계로 보면 20% 보통 한 50% 올랐어요. 2년 동안. 네. 그래서 많이 오른 데는 곱절도 올랐지만 이제 나가려니까 거의 전세 난민이 됐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그래서 8월 이후에 저는 전세 난민은 있더라도 전세 폭등은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저는 전세값이 빠질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매매하고 전세하고 동조화를 보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세로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냅니다. 저희들이 신혼살림 할 때 이럴 때는 돈에다가 집을 맞췄단 말이에요. 지금은 집에다가 돈을 맞추잖아요. 그것도 아파트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내요? 대출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중개업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세 구할 때 대출을 70에서 80% 정도 낸다는 거예요. 아니, 1억이면 8천만 원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7, 80%는 전세를 대출을 쓴다는 거죠. 대출을 쓴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죠. 그럼 연끌 비투한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거고 세입자, 특히 전세 구한 세입자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를 구할 때 대출을 많이 내어서 비싼 집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죠. 어지간하면 아마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해가지고 머물려는 경향도 강할 거고 요새 작은 아파트들이 인기거든요. 그게 바로 실속 소비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금리라는 큰 태풍권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매매는 전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가치 오르고 가치 내리는 특성이 나타났다. 왜냐?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올 들어요. 아파트 매매나 전세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실제로 7월부터 전국의 매매는 아파트 매매는 마이너스 0.12, 전세는 0.04거든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걸 이제 상관성 붕괴라고도 표현을 해요. 원래 자산 간에 대체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채권하고 주식하고 대체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외부 쇼크가 오면 지금 금리에 저는 약간 충격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럼 외부 충격이 오면은 모든 자산 시장은 동조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IMF 때요. 채권도 폭락하고 주식도 폭락하고 상관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부동산 가격 다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약간 금리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포비아 같은 이런 상황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간에 큰 차이 없이 결국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날 거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리 예상이 생각보다 우리 네. 사실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네. 훨씬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죠. 이 빠른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친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절대치보다는 속도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저금리에 익숙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이게 고금리 체제로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옛날에요, 제가 첫 집을 장만할 때 93년 이럴 때입니다. 대출 금리를 얼마 정도 냈냐면은 그때 14%였어요. 그것도 빌리려고 그때는 이거 금융억압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다 대출 이런 걸 다 수출 기업으로 돌리고 소비자 금융은 IMF 지나서 겨우 빌려준 거예요. 제가 그때 대출을 낼 때 주택 부금이라고 하죠. 제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주택 부금을 이렇게 2년 동안 들어가지고 너 청약할래? 아니면 2,500만 원 빌릴래. 그것도 14%로 빌릴래. 그래서 저는 청약 안 하고 이 14%에 2,500만 원 빌려가지고 작은 집을 샀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금리가 올라도 별로 그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민감하게 반응 안 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런 거죠. 한여름이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뭐예요? 영상 0도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 그런 데잖아요. 이게 동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인도 그 더운 나라에. 그렇게 덥다가 갑자기 조금 온도가 거의 뭐 영상 그 0도 되는데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한 번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안주하기 마련이고 조금 변화가 나타나면 그게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움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